오늘 오신 학부모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설명회가 이 학원에서 처음이에요. 전에 학원에서는 이제 한 적은 있는데 제가 여기 학원 벌써 한 5년 정도 됐는데 저한테 맡겨주질 않더라고요. 저를 믿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 달 반 전부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연습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의 호칭을 어머님으로만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신 한 분 아버님 계신데 혹시 이제 넓은 아량으로 제가 어머님이라고 호칭을 해도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지금 이제 임신 막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뱃속에서 아이가 막 이제 건투를 하기 시작해요.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신하기 전에는 저한테 이제 자식이 없을 때에는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좀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 제 눈으로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뱃속에서 이제 건투질만 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이 아이의 미래를 같이 생각하게 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그 책임감과 뭔가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짜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 어머님들 다 아마 그런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준비한 모든 것, 그리고 엄바름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오늘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귀한 시간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PPT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엄바름의 고등학교 2학년 여름학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대입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교마다 대입 전형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5월에 26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이 대학교에 갈 때 어떻게 뽑겠다 이런 전형들이 계획이 나오거든요. 한 5월쯤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과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엄바름의 고등학교 2학년 정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수능 집중반 혹은 수능 준비반이라고 하는 새로운 반이 또 런칭이 돼서요.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 무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저희 아이 내신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다 데이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그래서 이제 뭐 시험을 보고 나면요 저희는 성적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놔요. 그럼 이제 대충 그 아이의 시험 성적, 등급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아이는 내신보다는 정시를 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이 친구는 내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신을 버리겠다라고 오늘 오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여기 없으시네요. 다 등급, 귀하의 자녀의 등급이 몇 등급 이상이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2, 3. 그러면 놓치면 안 되겠네요. 혹시 원하는 대학교 목표 어디지? 아니 목표니까요. 이거 학생 있었네요. 이거 어디요? 원하는 대학교. 뭐 목표니까요. 원하는 음악. 뭐 한국에 있는 대학 말씀하시는 거죠? 연세대. 그럼 2, 3. 음대여서 어쨌든 과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내신을 포기하면 안 되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보통 이제 4등급, 5등급 맞으면 내신 포기해야 되나요? 질문 많이 해서 일단 그거에 대한 정답입니다. 일단 내신을 끝까지는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예고 말고 일반적인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보통은 내신 3등급도 일단 수시에 합격을 할 수는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우수한 뭐 4개 학기를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뭐 등등등. 근데 이제 성에 안 차는 대학들이 좀 있죠. 이거는 이제 내신 한 3등급 정도 맞았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컷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우리의 목표는 점점 내려가기는 하잖아요. 사실은 다 서울대, 연세대, 고대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현실을 빨리 깨닫고 이 정도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신을 붙잡으시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는 보통 이제 서울권, 그리고 이제 그 아래는 4등급이어도 갈 수 있는 경기권의 대학교 명단을, 근데 잘 안 보이죠? 지금 아직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등급과 4등급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요. 내신 준비를 학원을 통해서 엄청나게 막 하지 않아도 4등급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하면서 내신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제 생각에는 경기권에 있는 대학은 수시로 갈 수가 있으니, 보통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수능 집중만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시험 보고 온 친구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일렬로 줄 세웠다고. 미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내신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이제 대학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앞에서 언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그럼 이제 수시라고 한다면 과연 내신 공부만이 중요하냐,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또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연관성이 있다면 그 둘은 분야가 나뉘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애초에 입학 전형 자체가 다르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능력치가 달라요. 물론 요즘에 분당권의 고등학교들이 본인들의 이제 시험 스타일을 수능 형식으로 내고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신을 공부한다고 해서 수능 공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암기일 수밖에 없고요. 수능은 범위가 물론 정해져 있는 것도 나오긴 합니다. EBS 범위가 한 50% 정도 연계가 되니까. 근데 보통 거기보다는 나머지 50%에서 갈리는 거죠. 그 50%를 잘 문제를 풀어내는 게 수능 점수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범위가 주어져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수시라고 한다면 내신 공부만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저희 언바르멘 대답은 동시에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결정적인 이유는요, 수시에서도 26년 계획을 보면요, 수능 최저를 이제 기준으로 같이 잡고 들어가는 대학들이 신설되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시를 보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약간 욕심이 나는 대학이죠.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문재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치안 뭐 이런 데는 이제 경희대라서 뭐 그런 거이긴 한데요. 어쨌든 모집 단위에 따라서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사회, 과학 이런 것 중에 두 개를 합해서 이제 고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거는 2, 3, 1, 4 요 정도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적게 조금밖에 안 맞아도 3등급 이상은 맞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수시로 어떻게든 내가 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도 수능 최저 때문에 못 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면 4등급은 나온다. 대신 수능 공부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3등급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수 없어요. 대신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조금만 바꾸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해서 나는 내 딴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방향을 알면 3등급 저는 무조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0%. 지금 5등, 6등 맞아요. 어쨌든 여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이제 도입하는 학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수시로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수능 점수 등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대 전문가의 말 인용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고3 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길이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한 길만 뚫다가 그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양한 길을 열어두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언발음은 여름학기 때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저희 주말에 수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정규반과 S반,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준비반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수능 준비반이라고 하면 이제 좀 별론데 이걸 줄여서 수준반이라고 하면 약간 수준 높은 거 괜찮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수집반은 뭔가 이제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름 바꾸자고 수준반으로. 왜냐면 이제 제가 저만 들어가거든요 이 반에.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바꾸자고 말씀드렸는데 원장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PPT에 넣어놨습니다. 수능 준비반은요 토요일 6시나 일요일 6시에만 있고 정규반하고 S반은 기존과 동일하게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2학년 이제 여름학기 정도 되잖아요. 그럼 거의 웬만한 학원들은 S반과 정규반은 구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원은 분명히 그 둘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를 할 거고요. 여기 이제 S반에 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조건이 있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얼마 전에 봤던 6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거 모두 다 1등급을 맞는 친구들만 저희가 입반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예체능 수학을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수학 공부 안 하니까요. 예체능. 그러니까 그것만 제외하고는 다 1등급인 친구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고, 물론 이제 차별을 하겠다는 건 아닌데요. 그들은 조금 다르게 해줘야 사실은 더 실력을 증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2시랑 5시 사이는 이제 정규반밖에 없습니다. 여기 S반은 4개, 정규반은 6개죠. 그래서 이제 정규반하고 S반하고 차이가 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규반인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적인 이해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말이에요. 요 기본이라고 해서 그냥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것들이 문제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는요. 그 지문 안에 뭔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통 학부모님들도 그러시고 어머님들도 그러시고 학생들도 그러시고 제일 먼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느낌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국어는. 수학은 명쾌한데 국어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국어가 아니라 국어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오는 문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오려면 이미 약속되어 있는 패턴 안에서 근거가 있어야만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수능 같은 거 출제 들어가는 경우 몇 달 전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혼자 내고 혼자 끝내는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토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암기를 하잖아요. 그냥 문제로 어떤 게 출제될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딸딸딸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딸딸 외운 그런 학습 능력만 가지고서는 느낌대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런 비슷한 작품들은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밖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S반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어디 치중을 맞춰야 되냐면 연계에 치중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 말고 주제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소설로 따지면 시점이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시대가 비슷한 다양한 연계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수를 넓혀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규반하고 S반하고 교재가 엄청나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 둘은 완벽히 다른 수업입니다. 똑같은 지문을 두고도 충분히 다른 수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요. 고전이나 현대 세트는 동일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동일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수업 방향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지문 하나가 더 많습니다. S반이. 우리가 이제 수능 수업을 이제 들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떤 수업을
가장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학과 독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걸 들으러 학원에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뭐 본인 좀 문학과 독서 2분의 1 확률입니다. 독서 맞아요. 이유가 뭘까요? 학교에서 독서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데 독서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원에 와서는요, 물론 문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독서예요. 독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게 수능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 근데 정규반 친구들은 경우에는 1시간에 2지문 하기도 빡빡해요. 그래서 2지문밖에 못하고, S반인 친구들은 3지문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내용을 일일이 짚어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아이들의 니즈를 맞춰서 지문의 수가 하나가 더 많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연계 작품 그런 것들을 추가 과제로 부여함으로써 문학 작품의 그 수를 알고 있는 그 수를 넓히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정규반과 S반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고전, 현대, 문학 각각 2세트로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작품의 주제나 줄거리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소설 같은 경우에 줄거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전 소설은요, 줄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등장인물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사 구조가 조금 다 비슷하니까 서사 구조별로 보통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시대별로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이 글이 작성되었는지에 따라서 6.25와 관련된 거이거나 일제감정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거나 아니면 군사축제와 같은 굵직굵직한 교육부에서 원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는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학원에서 사실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독서일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뭐 2세트는 정규반, 그 다음에 S반은 세트가 3개다 뭘 돼 있는데, 연계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제로 저희가 거의 매주 부여가 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그 중에 독서 한 지문은요, 가장 어려운 독서 한 지문은 이 학원에 와서 풉니다. 왜냐면요,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그 사고 과정이 잊혀지기 전에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디에서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까먹기 전에 건드려줘야 되는 그 지문이 한 지문씩 선정이 됩니다, 매주. 그래서 그것만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 현장으로 문제를 풀고 저희가 이제 해설해 드리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문학 표현을 뭐 어떤 식으로 선정하냐 이런 건데요. 일단은 이제 보는 시간은 이제 갈래, 뭐 시조, 가사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죠. 거의 수능에 나올 만한 거는요,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갈래가 많아요. 뭐 향가도 있고요, 고전가도 있고 고려가도 있고 뭐 등등 많은데 나오는 건 시조, 가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조, 가사에 거의 집중적으로 모여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전 소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사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서사 구조별로 비슷한 친구들끼리 묶어서 세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현대문학은 시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시대에는 어떤 주제의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표현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학은 보통 이제 패턴 유형화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독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서가 이거 이제 제가 고른 3개 기준입니다. 시성, 요즘에 과학기술 지문 있잖아요, AI 지문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학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떠들썩하게 하는 어떤 기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수능 특강 완성에 실리고 그런 내용들이 수능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시성이 있는 배경 지식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유용성입니다. 내가 이 내용을 알면 이와 연관되는 다른 것들을
충분히 더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철학, 인문 철학,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난이도는 높은 거.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독서 지문을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현대랑 고전으로 문학을 나누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뭐 한 주에 수업을 하면 3시간인데요. 현대문학 1시간, 고전문학 1시간, 그리고 독서 1시간 이렇게 배분이 될 건데요. 만약에 현대시를 하면요. 고전은 산문을 공부하고요. 현대 소설을 공부하는 주간에는 고전 시가를 공부하는 형식으로 운문과 산문을 적절히 섞어서 시대를 바꿔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진행해 나갈 거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독서 고등학교 3학년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기출되어 있는 지문들을 이용해서 고난도의 지문만을 선정하고 단순 그 작품의 이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에 나오는 내용은 다시 안 나오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지문이 나오게 되는 가장 근원이 되는 핵심 코어의 배경 지식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지문에는 설명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연계 지문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겠다 이고. 그리고 이제 대충 빠르게 읽는 습관.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보통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지문에 표시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너 왜 이렇게 했니? 물어보잖아요. 그럼 자기 눈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뭡니까? 정보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정보가 너무 많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보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둔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정보가 어디 있어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독서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보량을 지문에 함축적으로 많이 넣어둡니다. 그걸 다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으라고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정보가 이 지문에 어디 있는지 너 저 잘 알고 있니? 이런 식이에요. 문제를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유아기의 독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아기 독서 방식이 뭐예요? 나는 학교에 갔다. 이게 좀 빨라져요. 나는 학교에 갔다. 그거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보가 여기 중에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독해 공부를 안 하니까 한계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선택지 안에서도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 지문을 찾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지 안에서도 무엇을 묻는지를 빨리 알아채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시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2개의 지문 중에 한 지문은 이 학원에 와서 직접 와서 문제를 푼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우리 현장 박치기 약간 좀 이름이 좀 바꿔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장 박치기라고 저희가 하는데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시간 되고 낯선 지문을 독해하면서 문제 풀고 읽기 전 건드리는 수 요거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독서 수업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클리닉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 알고 오셨죠. 저희 수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클리닉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희 보통 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이제는 현장 모의고사라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요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 딱 재고 80분 동안 OMR 마킹까지 해서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동일하게 저희가 실제 시험처럼 현장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모의고사를 봐야 되니까 다 같이 등원 시간이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는 약간 이런 시스템일지 몰라도 이제 등원 시간과 가는 시간이 제법 비슷해지게 될 거예요. 이제 현장 모의고사가. 그래서 이제 실전과 동일한 형식으로 OMR 마킹까지 80분 딱 시간 재서 풀고요.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 기출 모의고사로 진행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모의고사하고 고등학교 2학년의 모의고사 형식이 다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의 모의고사 달라요.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3 모의고사는 있어요.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은 선택 과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순서,
또 다르고 형식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의 기출 문항을 풀면서 우리가 이제 수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형식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분 시간 끝나면 저희가 이제 정답 및 해설지를 줍니다. 그러면 채점을 하고 일단 정답의 근거를 확인해 본다. 이고 여기서 이제 정답의 근거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본인이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약간 아리까리한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문항은 본인만 알고 있어요. 그거를 재빨리 이기 전에 빨리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답 및 해설만 맨날 보고 문제 많이 풀고 그럼 실력 늘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실력이 오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궁금한 거를 빨리 캐치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 1대1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1대1 클리닉 동안에는 저희가 뭘 하냐면 이 문제에서 아이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 높은 오답률이 발견되는 그런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항들 맞았든 틀렸든 관계없이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너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풀었어? 그 방법이 맞아?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1대1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거는 보통 여기서 결정이 나죠. 본인이 맞고 안 틀린. 그런데 정말 핵심적인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만드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설명을 해주는 1대1 시험이 있다. 요것 때문에 실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지금 뭐 인터넷 치면 기술명 다 있고 그래서 다 나오잖아요. 요것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너네 이번 여름학기 때 우리 이번에 엄매 할 건데 너 엄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수업할 거야? 이런 궁금증 있으시죠? 근데 엄매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업 작품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현장 보고에 들어가 있는 다섯 문항을 바탕으로 실전 학습을 하고 1대1 클리닉 때 아까 말씀드렸죠. 1대1 클리닉 때 언어와 매체를 하는 친구들은 그 문항들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가 잊어버린 개념이 있는가? 여기에서 너는 개념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걸 문제로 적용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 이런 거를 짚어드리면서 잊지 않는 연습.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유용하겠죠. 나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나는 그래도 언어와 매치하고 싶다. 왜? 다른 애들이 다 엄매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맞잖아요. 그럼 기본이 안 돼 있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따가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대1 클리닉을 통해서 부족한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어쨌든 있기는 하다. 물론 기본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렴의 클리닉은 총 3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1단계는 정규 수업이 있고 지금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한번만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국어를 대하고 있는지 대충 이해하고 계시죠? 저희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희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은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지문을 수록해서 공부를 하는 전문성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학원에서는 잘 보이지 아니하는 1대1 클리닉이 여전히 유지되는 학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1대1 클리닉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게 다양한 지문과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증진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능 준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내신에 대한 얘기고 수능 준비반이라고 하는 게 런칭됐다고 하는데 그거 뭐냐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학생과 수능과 언발음의 3자 대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학생은 수능을 어떻게 대비하는 게 맞는 걸까? 그리고 우리 언발음 학생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맞는 걸까? 우리 언발음 정말 수능을 잘 알고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 내신보다는 수시보다는 정시 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요거를 1학기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상담 전화할 때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내신 때려칠까요? 저 수능 할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1학기 때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충동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면 상관없어요. 갑자기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옳지 않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기말 때까지는 문학이니까 거의 대부분 문학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문학이니까 그거를 최대한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통계로 보여드릴게요. 24학년도 수시 현황입니다. 합격선에 대한 얘기예요. 스카이죠? 서울대, 연세대, 고대. 인문과 자연에 따라서 교과 전형인 경우 합격선이 보통 얘네보다 높아요. 근데 더 높은데 그 교과 100%가 아닌 경우라서 다른 점수랑 들어가서 조금 더 떨어진 아이들이 붙은 것까지가 합격선인 거. 그러니까 스카이를 만약에 들어가겠다. 교과 전형으로 안전하게 1.5는 찍으셔야 돼요. 어머님들의 자녀분들 1.5 이상이신가요? 그럼 수시로는 스카이 갈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종합전형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 이제 서울권 소재 대학교 수시 합격선을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몇 등급이라고 했죠? 3등급 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3등급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우리 어머님들의 성에는 좀 안 차는 대학교가 3등급 요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말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를 하는 게 맞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리 아이가 내신이 3등급이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 우선적으로는 내신을 아예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수를 넓혀놔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버려서는 안 되고 3등급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때 정시에 올인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당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이제 이거 찾는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지금 표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거 다 학교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번 연도에 학교 애들이 뭐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게 또 서울대도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현역들이 몇 퍼센트 이게 2페이지밖에 안 나오는 게 지금 너무나 슬퍼요. 이거 만드는데 이거 한 3일 4일 걸린 것 같은데 여튼간 수시가 30 정시가 맞습니다. 현역들 대상 네. 그리고 분당권 안에서 서울대를 들어간 인원수 퍼센트를 보면 재수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생각보다 수시를 통해서 들어가기는 높은 대학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 알죠. 그러면 이 재수생들은 도대체 뭐 했다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얘네들이 수시로 가는 건 아니었겠죠. 얘네들이 정시로 가겠죠. 그렇죠? 아니 고작 1년 차이가 그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만들어내죠. 여기 혹시 빠른 연생 있으신가요? 빠른 연생, 빠른 90, 뭐 빠른 뭐 이게 연생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빠른 뭐 얼굴로 판단하지만 빠른 85 정도, 빠른 85 뭐 이렇게 빠른 연생 있잖아요. 혹시 빠른 연생 있으신가요? 없으시구나. 제가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88년생이거든요. 빠른 89랑 같이 넣었어요. 제가 3월생이거든요. 걔네 89 2월이잖아요. 1년 차이 나거든요.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1년 차이 나잖아요, 1년. 그때 형 얘기 안 하죠? 제 30 될 때. 형, 30 되고 축하해 그러는 거예요. 누구야 하고 문자 봤더니 빠른 89 친구죠. 자기는 30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는 저보다
1년을 허비해도 데미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1년째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한 이 수준만의 생각은 지금부터 고3처럼 살자는 거예요. 국어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 최대한 많이 해봐서. 그래서 내년에 고3이 될 때 재수생이 되자는 거예요. 저도 국어는 그 생각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빠른 고3 수준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의 정시 잠재력은 얼마일까?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6월 모의고사 봤거든요. 1등급이 88, 2등급이 70. 생각보다 낫네? 그러면 생각보다 낫네? 우리 아이 뭐 아주 아쉽게 80점으로 2등급이에요. 누구끼리 경쟁해서 이 결과가 난 걸까요? 누구끼리 경쟁해서 이 결과가 난 걸까요? 지금 몇 년생이죠? 지금 잘 07년생끼리 한 거예요. 07년생. 근데 우리가 수능을 볼 때 07년생들끼리만 붙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삼수 사수도 오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그래서 반수생 엄청 들어올 거고 재수생들 막 부풀 먹고 막 올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등급 컷에 현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얘기해요. 저 2학년 때까지는 2등급 정도였는데 왜 고3 때? 왜 저 3이죠? 넌 원래 3이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 원래 3이야. 너 2인 적이 없어. 너는. 우리는 수능 때 등급을 보고 너는 대학을 가려만 할 건데 너가 2인 경우는 없는 거지. 애초에 그냥 너가 현혹된 거지. 07년생끼리 경쟁 안 해서 88이라고 하지만 사실 90 이 정도는 봐야 됩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4점, 5점 정도씩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등급 컷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쨌든 이 등급 컷 안에서는 같은 07년생 하에서의 잠재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아이가 이제 실제로 대학을 갈 때 등급은 몇 등급일까? 라고 생각하면 4점 정도를 더 올려치기 위해서 등급을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영역별로 이제 오답률 상황이 있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화법과 작문 영역이 오답률 1위, 2위예요. 2번 게 제가 봤을 때 아마도 화법과 작문을 쉽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너네 이거 쉽지 않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유의미한 자료인 이유는요, 화법과 작문은 절대 빨리 못 풉니다. 다 찾아서 풀어야 돼요.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잖아요? 오래 걸려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이따가 뒤에서 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법이 이렇게 이제 뭐 5위부터 해서 있잖아요. 오답률이. 왜일까요? 이미 헌법작문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준 마당에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헌법작문 애들이 틀린 거예요 다. 엄매 애들이 틀려서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게 아니고 헌법작문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 난도가 높았다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요. 요거는. 근데 얘는 어차피 공부하는 애 없거든요. 이거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실제 수능은 뭐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질문 많거든요. 간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작년 수능 중평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 수능 결과 보통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요, 보통 한 4점 정도씩 차이 나죠. 근데 이 4점이 낮다는 얘기는 4점을 덜 맞아도 1등급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 그러니까 더 어려웠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점수를 맞아도
등급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 예를 들면 아까 수시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등급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4점이 낮아도 등급을 더 올려받을 수 있는 엄매가 유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이제 표준 점수 결국 우리가 정시로 대학을 간다면 말이에요. 원점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표준 점수로 갑니다. 표준 점수로 환산된 결과값을 합해서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표준 점수도 한 4점 정도 높죠.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다 엄매 하는 거죠. 이유는 몰라도 엄매하는 게 맞지 않는 거. 그러는 거죠. 여기가. 그렇죠? 영역별로 이제 5단계 상황 보시면 작년에도 헌법전문에서 이가 화장입니다. 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보통 선택 과목을 제일 먼저 풀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모의고사 1번부터 15번까지가 헌법전문과 문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관성에 따라서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이제 뒤에 있거든요. 선택 과목 페이지가. 근데 그것부터 풀어요. 그런데 이제 컨디션도 중요하다고 했고 실제로 헌법전문 공부하는 애가 없다니까요.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문제만 풀어본 게 다예요. 그 문제 푼다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맨 처음 보죠. 찾아야 돼요. 컨디션 안 좋죠? 막 그 수능 날에 긴장되죠.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빨리 풀 수도 없는데 빨리 안 풀리면 더 마음이 심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데 잘 보시면 꽤나 높은 곳에 오는 일이 있죠. 헌법적인 그냥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그만큼 많이 쏟았다는 게 중요해요. 이 문제 풀려고. 왜냐면 우리는 헌법작문만 가지고 대학 가지 않잖아요. 공통 과목과 합해서 점수를 환산해서 가잖아요. 그럼 그 공통 과목에 쏟을 만한 시간이 그만큼 부족해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매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제 엄매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도 제법 아까보다는 이 엄매가 상위권보다 조금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수능 총평을 말씀드리면 EBS 연계 체감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대신에 이거 뭐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 내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뭐 카르텔만 얘기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연계 체감률이 높아졌고요. 대신에 아이들을 틀리게 돼야 되니까 선택지의 길이를 늘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선택지마다 판단해야 되는 거 한 개, 두 개가 다 있거든요. 이제는 세 개. 하나, 두 개 맞아도 이 세 번째가 틀리면 이 선택지 옳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을 오래 끌게, 선택지를 길게 만드는 것이 상대적으로 문학과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졌다. 예전은 문학 엄청 쉬웠거든요. 이제 문학이 어려진 이유가 선택지 길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시간 분배를 하기 어렵게 출제를 했다. 이거 뭔 말입니까? 헌법과 장문에서 시간 이미 오래 썼잖아요. 나 이거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멘붕이 오는 거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래 풀었던 시간대로 안 됐는데, 근데 뭐 선택지가 길어. 그런 식으로 문제 출제했다. 그래서 등급 시제가 낮았던 거죠. 여기.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을 뭘로 선택해야 되냐? 헌법적은 일단 학습 부담이 적습니다. 거의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안 해요. 그냥 문제 푸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만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다 찾아야 돼서. 근데 표준 점수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언어 매체는 학습 부담이 많습니다. 학습 부담이 왜 많은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때 문법 하지 않았습니까? 1학년 때요. 교과서를 잘 보시면 그 문법의 전 범위를 다루잖아요.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많아요. 빈 공간의 절반 정도 돼요. 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전체를 다룬 게 아니었고, 일단 첫 번째 시간이 지났고요. 그다음 학습 부담이 제일 많은 이유는 다 맞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 맞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맞는다고 해도 헌법작문 정도 걸리잖아요.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공통 과목에 쏟아 붓기 위해서 엄매를 하는 거예요. 한 6문항 정도가 문법이거든요. 11개 중에. 그 6문항을 재빠르게 돌파하기 위해서. 문법에도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 보고 문제 풀면 실패한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컨디션이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문법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맨 처음에 보통 풀게 된다고 했죠. 헌법장문은 찾아야 되잖아요. 얘는 머리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능이라고 하는데 집중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학습 부담이 많다. 왜냐하면 빨리 풀어야 되니까. 시간 단축에 유리하다. 빨리 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표준 점수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재원생들은 문법 개념이 기억나지 않아서 선택을 망설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다 엄매 하니까 나도 엄매 해야 돼. 근데 나 어디서 뭘 해? 근데 이제 인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 인강은요. 기본기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추천합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특강을 들으시는 게 무조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선생님이 코칭을 해주기 때문에 1대1 클리닉 선생님. 그래서 그게 같이 가야 기본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4주차 단기 프로그램이 있고 첫 번째 품사부터 응변동도 가장 마지막에. 이상하죠? 응변동 보통 맨 처음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실 수 있는. 의도적으로 응변동 마지막에 했습니다. 왜냐면 응변동을 맨 처음에 공부하면 절반 정도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짰다. 자체 교정. 표지 정말 이거 여기 넣어야 되나 약간 고민을 했는데 제가 만든 표지 아니라서. 다음 주에 목요일에도 이제 저희 이거 하거든요. 또 설명해요. 그때 페이로프요. 그거 어쨌든 자체 교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반, B반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1시부터 3시 반, 2시간 반, 4주 해서 30명씩만 마감 인원으로 아까 보셨죠? 막내에서 두 번째 그렇게 합니다. 왜 막내만 시키냐? 저 겨울방학 했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법 능력은 어쨌든 문학과 독서 지문은 그냥 가장 기본 소양이니까 그다음 시기는 이제 다른 타 과목을 공부하기도 벅찬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정시 대비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뭐가 정신이야? 이거 고등학교 3학년의 스케줄 소개해드리는 거죠. 실제 고3들의 국어학습법. 첫 번째, 수능 특강이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에 나옵니다. 매년. 그러면 수능 특강 보통 공부해요. 근데 이 수능 특강을 저희 이번에 여름학기 수업 내용으로 쓰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미 나왔습니다. 수능 완성. 올해 거 나왔던데요. 여름 방학 바로 직전에 수능 완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을 학기의 수업 내용으로 저희가 씁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년 모국 기출을 보통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걸 왜 공부하냐? 그 지문이 나오냐? 그게 아니라요. 문제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아이들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냥 국어 공부 해봐라. 그러면 보통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 그냥 풀잖아요. 실력 안 늘어요.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정답과 해설지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 정답이 왜 이건지 변명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그거 보고 이거지. 실수했네 내가. 오늘 컨디션 안 좋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가 짚어주지 않으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문만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문 안 나오잖아요. 공부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저희 현장 기출 클리닉 때 쓴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빨간 예측 모의고사에서 EBS에서 나온 것도 있고 사설 모의고사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고3
수준반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정말 수능을 본다는 느낌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10월 중순쯤에는 요거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실제로 수능 날 아이들 불러서 수능 보기 할 거예요. 물론 국어만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그 결과값이 몇 점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겠는지 12월까지 리커버리를 하고 그다음에 고3을 올려보내요. 그래서 이번 한 몇 달 동안 고3처럼 살면서 무엇을 얻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재수생처럼 살 수 있도록 그게 목표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수준반을 했을 때는 어떤 효용이 있느냐, 뭐 수준반과 일반반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이게 무조건적으로 점수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의 잠재력의 성취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반을 한다고 한다면 중간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내신 대비반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수능 공부와 내신은 전혀 별개, 그냥 아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전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제 수준반이 이제 그것만 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 돼서는 재수생 같은 느낌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입니다. 그럼 이제 엄마는 왜 다녀야 되냐? 가장 큰 걱정이 이거 될 수 있겠죠? 다른 학원도 많고, 그런데 왜 굳이 엄마는 다니냐? 저희는 관리가 자신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첫 번째 출결 확인 당연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언제 왔다. 그리고 어떤 거를 하게 될 거다. 현장 모의고사 때 몇 시고 언제 온다. 라고 하는 거를 두 번 때마다 보내드리는 것을 출결 누르면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웬만한 학원에 다 되죠? 두 번째, 성적 확인이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핸드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 모의고사 봤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이 집안의 평화를 해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뭐 이겨내야죠. 이게 없으면 대충 풀다 갈 거 아닙니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다. 뭐 그래프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학원에서 본 친구들의 실제 점수는 어떻게 되고, 분포가 어떻게 되고, 등급은 어떻게 되고, 등등등의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대1 밀착 시험.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수능 집중만 했을 때 찍어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1대1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어떤 거 문제다, 이런 거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알려주는 코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요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잘 안 보이시죠? 해상도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잘 보시면 이게 여기 안에서 무엇이 문제화된 건지 이런 걸 설명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학생만 틀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수능 집중만 다니는 친구들 어머니가 안 계셔도 1등만 지금 틀릴 수밖에 없는 문항이 있어요. 그런 거 점검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상담 중간에 저 이제 상담용이라는 많이 있어요. 수능 집중만 아이들은 매주 모의고사 보니까 몇 점 여기 이제 이름만 지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파일 이름만 지워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안 본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전화가 반드시 들어간다. 이제 표로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관리가 한조각이 됩니다. 자세히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딱 1시간 목표인데 딱 1시간 되네요.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마지막 드립니다. 제가 이제 수능 집중반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해보니까 동기부여가 제일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면 내신은 어쨌든 단기적인 성과가 코앞에 있지 않나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일단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나?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수능 집중반 뭐 이렇게 하면 수능 공부는 미래의 일천이 되잖아요. 그 주변 보면 수능 집중을 하는 친구들이 많지도 않고 다 그냥 내신 준비 전략 없이 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면 제가 별짓을 해도 안 돼요. 동기부여는 개인이 어느 정도 50은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수준만 보시고요. 미친 듯이 분위기 계시거든요. 내신반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저러글로 모르면서 정신 못 차릴 때가 할 거거든요. 근데 50도 없으면 안 돼요. 동기부여를 제발 좀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가인 엄마름이 어떻게든 키우겠다. 어떻게든 해서 이렇게. 그러면 아마도 올해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수준반에서 공부를 해서 점수가 성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은 다를 겁니다. 여기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내신과 관련한 이제 질문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선생님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질문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수준반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오해 없게 말씀드릴게요. 수준반은 다시 내신반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음가짐을 보거든요. 들어올 때 나는 내신도 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안 받고요. 무조건 나는 수능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학생만 들어오고, 그게 이반 조건입니다. 등급이 몇 등급인 건 상관없는데 나는 내신 포기했다 라는 마음가짐은 이반. 혹시 뭐 오늘 뭐 설명에 관련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하시면 되고, 선생님 불러드릴 테니까 내신과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 되겠습니다.